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숲을 찾아서 포항시 흥해읍으로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숲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데요. 우리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오늘도 우리 지역의 멋진 숲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만나볼 숲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사방기념공원에 와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숲을 탐방하고 다니는데 네. 오늘은 사방기념공원이 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숲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를 이제 가꾸고 아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방기념공원은 나무를 심고 그렇게 사방 사업을 했던 걸 기념한 건데 그 전에 제가 사방 사업이 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산사태나 이러한 어떤 그런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나무로 어떤 그런 심어서 조성한 거죠. 그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방기념공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사방사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곳 사방기념공원인데 맞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도 한 70년대부터 이 사방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방 사업이죠. 사실 포항은 떡돌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퇴적암인데요. 네. 그런 떡돌이 잘 부스러지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기엔 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을 70년대 중반에 이제 사방 사업을 해서 녹화 사업의 성공 사례로 이곳이 된 거죠. 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역사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분들의 휴식 장소로도 근사한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사방기념공원 지금부터 제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975년부터 5년간 매년 360만 명이 투입된 포항의 사방사업. 그 결과 총 면적 4,500헥타르에 이르는 땅이 녹색의 옷을 입게 되는데요. 오늘날 포항에 푸른 숨을 불어넣는 숲의 의미를 이곳에서 되새겨 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탄하게 펼쳐진 공원이 있고 뒤쪽으로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보이고 또 포항의 자랑이지요. 동해바다가 멋들어지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사방기념공원이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와 있는데 이곳에 또 매력은 앞에 있는 동해바다. 네. 그리고 높지 않은 산에 이렇게 나무도 있고 하니까 힐링의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공원 조성 그 목적이 되겠죠. 70년대에 우리가 사방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나무를 많이 심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산불로 또 그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 훼손되는 공간에 이렇게 이제 기념관을 만들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숲을 탐방하고 있는데 숲의 목적이 나무를 가꾸고 이제 숲을 보호하는 것처럼 네. 이러한 것이 그런 교육의 장소가 되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바다도 바라보이는 이러한 한적한 곳이다 보니까 힐링의 장소도 되고요. 맞아요. 네,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무들이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잘 정돈된 공원이구나, 숲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나무들도 좀 많이 보이고요. 다양한 나무들이 눈에 띄네요. 처음에 70년대 중반에 좀 황무지일 때는 처음에 이제 심기 좋은 나무도 이제 소나무였습니다. 네. 그래서 70년대 중반에는 아예 이 떡돌의 토양 상태가 나무가 자라기 어렵다 보니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아예 이쪽에다가 연인원 엄청난 인원들이 여기에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5년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예 흙을 교체를 한 거죠. 그래서 나무를 심게 됐을 때 소나무를 주종으로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들이 지금도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화재 이후에는 좀 다양한 나무들을 식재를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당한 평지도 있고요. 산책하기에 이만한 데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네요. 참 좋습니다. 네. 예. 이 공원의 또 다른 볼거리는 사방사업 현장을 재현한 모형입니다. 황무지의 복구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방 기술인들과 노동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했는데요. 이들의 땀방울이 지금의 푸른 포항을 만들었겠죠.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현대사가 녹아있는 공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기념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띄네요. 이 트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가 책으로나 이렇게 글자로나 사진으로만 보는 것보다
현장에 와서 보면 더 느낌이 오는데 네. 특히 이 공간에서의 그 장점은 당시 70년대 사방 사업을 하던 사람들의 모형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디오라마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어떤 왜 우리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보면 그때의 어떤 모습들을 어떤 건물도 조그만 미니어처처럼 만들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사방기념공원에는 그 당시 사방 사업을 하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네. 여기 이제 트럭,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교육의 현장에 걸맞게끔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이때는 이랬겠구나, 힘드셨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그래요. 요즘 뭐 젊은이들 혹은 아이들에게는 산책으로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불어서 연세가 조금 있으셨던 분들, 70년대를 살아셨던 분들에게는 그 역사를 더 추억해 볼 수 그렇죠. 있는, 맞습니다. 기념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헐벗은 산들을 푸르게 변신시킨 사방 기술에 대한 자료를 모아둔 실내 전시실부터 찍는 대로 인생사진이 되는 포토존까지 포항 사방기념공원에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답니다. 네, 앞서서 당시 사방사업 당시에 뭐 있었던 기념비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조형물들도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이 기념공원 가운데에는 이렇게 기념관도 멋지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의 장소로 활용을 되다 보니까 네. 어떤 그러한 전시물들을 이제 보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전시 공간으로서의 기념관인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있는 곳이 기념공원이잖아요. 네.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 다녔던 어떤 마을숲과 공원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결국 마을숲도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만 세월이 누적되면서 더 자연스러워진 공간이고요. 그렇죠. 이러한 공원은 이제 물론 더 숲보다는 인공미가 더 있지만 이러한 교육 장소로 활용이 되고 또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장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공간만의 어떤 장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이지만 사실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닿고 많은 분들의 손길이 닿고 그렇게 세월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미가 또 만들어지는 것도 인공적인 공원의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요, 뭐 이 공간의 또 장점이 주변이 너무 좋잖아요. 아, 맞아요. 예, 바로 앞에 이제 우리 오도리 해수욕장도 있고요. 네. 그리고 뒤에 산 멀리 조금 멀지 않습니다만 곤륜산이라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 포항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공간 안에 또 이런 그 사방기념공원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또한 큰 장점이죠. 맞습니다. 더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던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멋진 카페와 말씀하셨던 오도리, 간이해수욕장, 멋진 해수욕장까지 주변에 품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쉼으로, 휴식으로, 휴양으로, 힐링으로 찾아오시기에 이만한 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가지고요, 마음껏 동해안과 또 멋진 숲들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느 때보다 특별했던 숲여행. 여러분도 숲의 가치를 되새기고 숲과 바다가 선사하는 힐링을 즐기고 싶다면 포항 사방기념공원으로 떠나보세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정말 이 추울 때는요, 몸이 오징어처럼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포항의 셰프입니다. 조아경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선생님 이렇게 추울 때는 도대체 뭘 먹어야 될까요? 요즘 우리 여기 간포나 이쪽 지역에 한창 많이 나는 네. 진저리를 가지고 맛있는 것을 할 거예요. 진저리요? 네. 진저리 난다 할 때 진저리 그 진저리는 아니죠?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고 가장 맛이 있는 해조류의 일종이에요. 아, 해조류? 네, 네. 바다에서 나는. 아, 그 미역 비슷한데 이렇게 동글동글. 네네네네. 아, 그걸 진저리라고 했군요. 네네. 사실 저희가요, 보통 이 재료를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로컬 레시피에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진저리로 이 추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는 요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그럴까요? 가볼까요?
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머지않아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요즘, 푸른 동해의 맛과 영양을 가득 품은 진저리 생강밥으로 새로운 활기와 에너지를 충전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해산물 몸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다양하게 뭐 찜도 하고 뭐 그 탕도 하고 이렇게 먹는데, 그 해조류 같은 경우는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딱히 어떻게 요리를 해 먹을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은 그 진저리를 가지고 생강밥을 해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제 진저리는 이제 요즘에 가장 한창 많이 나는데, 이때에 진저리를 먹어주면 대장도 깨끗하게 해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단백질과 만나면 이제 기초 대사량, 우리가 웅크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초 대사량도 길러주고 근육량을 늘려주는. 요즘에 딱 먹어줘야 될 그런 그쵸. 요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저리 생강밥에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짜자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진저리. 진저리. 네,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달래예요. 양념장에 쓸. 아, 달래. 그 다음에 보니까 요거는 고구마 말린 거, 닭가슴살 말린 거, 그리고 이거는 두부 말린 거죠. 이거는 홍합. 그리고 오늘의 또 주연입니다. 생강과 마늘. 그리고 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양념장으로 만들어질 재료들입니다. 자, 진저리 생강밥을 만들어 볼까요? 참기름을 두른 밥솥에 생강과 마늘 그리고 씻어둔 쌀을 넣습니다. 그 위에 말린 두부와 말린 고구마, 당근과 홍합 등을 얹고요. 다시마 육수를 부어서 밥을 짓습니다. 진저리는 깨끗하게 씻은 뒤 끓는 물에 데칩니다. 적당히 데친 진저리는 찬물로 헹궈주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자, 이번엔 양념장 만들기인데요. 달래를 잘게 썰어서 그릇에 담고 잘게 쓴 양파와 대파, 홍고추도 넣고요. 간장과 다시마 육수를 붓고 잘 섞어주면 끝! 선생님,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생겼어요. 보통 우리가 뭔가를 데치고 나면은 그 물을 꼭 사용하셨었거든요. 네, 육수를. 그런데 오늘은 이 진저리를 데친 물은 버리시네요. 이제 왜 버리세요? 진저리에 무기비소라는 아주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소량이지만. 근데 우리가 소량이라고 해서 극독소를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고사리처럼 얘도 한 5분간 데쳐주면 그 무기비소가 싹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진저리를 데친 물을 쓰면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그 해조류가 좋다 하더라도 그 물을 다른 데 사용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밥을 지을 때 그 홍합, 그리고 두부, 닭가슴살, 고구마, 이 말린 것들을 넣었잖아요. 네. 이걸 좀 꼭 넣어주면 좋다면서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날씨가 추우니까 기초 대사량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웅크리고 있으니까 근육량도 감소하잖아요. 그쵸. 두부하고 이런 단백질과 이제 요 해조류가 한상적인 궁합이고,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많지만 단백질이 없고, 저쪽에는 또 요오드 성분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만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자, 밥이 다 되었다면 그 위에 손질해둔 진저리를 듬뿍 얹고 다시 뜸을 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섯과 계란 등의 고명을 얹어주면 맛있고 건강한 진저리 생강밥이 완성됩니다. 거기에 달래 양념장 올려 쓱쓱 비벼주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자, 이제 맛있게 먹을 시간만 남아 있는데 말이죠. 근데 궁금한 게 밥을 만들 때 진저리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진저리는 이제 밥을 다 하고 뜸 들일 때 위에 이제 얹어서 뜸을 들여주면 좋아요. 마지막에 네네. 한번 뜸을 들일 때. 네네네. 그리고 또, 저 양념장이요. 여기 달래가 탁 들어가는 순간 그 향이 벌써 느껴지는데, 이 달래가 또 키포인트라면서요. 네, 이제 해조류는 이렇게 진저리 같은 경우는 차잖아요, 성질이. 음양의 조화를 맞추듯이 이제 얘가 차니까 달래랑 이렇게 합쳐주면 굉장히 서로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해조류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밥을 비벼 먹게 됐을 때는 웬만하면 좀 따뜻한 성분으로 그렇지. 양념장에 넣어주시면 좋을 네. 것 같네요. 역시 궁합의 대모십니다. 네. 자, 기다리고 기다린 순간이 왔습니다. 달래 양념장 넣고 잘 비빈 진저리 생강밥을 먹어보는데요. 따뜻하고 든든하고 맛깔난 진저리 생강밥의 매력에 풍덩 빠진 것 같죠? 맛도 맛이고요. 입안에서 바다의 향기와
그리고 이 쫄깃쫄깃한 이 닭가슴살, 고구마, 두부 이런 식감도 너무 좋고요. 달래 향이 지금 추워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막 우그리는데 뭔가 벌써 봄이 온 듯한 그 향기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즐겁고 몸에서 벌써 뭐 기초 대사량이 막 왕성하게 막 그렇죠. 불끈불끈 힘이 쏟는 것 같습니다. 계속 먹고 싶네요. 너무 맛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께 정말 그 몸에 기운이 불쑥 날 수 있는 그런 진저리 생강 밥을 만들어 드려봤습니다. 우린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네. 계속 먹고 싶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빨리 먹어야지. 또. 1월부터 3월까지가 제철이라는 진저리. 바다의 맛과 영양을 듬뿍 담은 진저리 생강밥으로 겨우내 움츠러든 우리의 몸에 넘치는 에너지를 채워보자고요. 차를 너무 사랑해 다산이란 호를 지닌 다산 정약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나라가 망하고 차를 마시면 나라가 흥한다. 그만큼 차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더 건강해진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이 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추운 날씨 몸을 따스히 녹여줄 차 한잔하러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제가 차를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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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차를 좀 배우고 싶은데 네.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네, 너무 방대하죠.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차린이에 맞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차리니. 네, 차는 이렇게 6대 다류로 나눠요. 일단 아주 제다 방법에 대해서 차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데 보통 녹차가 다르고 보이차가 다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차나무 종은 한 가지예요. 에? 거기서 대엽종이냐 소엽종이냐 그리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고 생김새도 달라져요. 꽃향기와 싱그러운 느낌이 나는 백차, 황차, 녹차, 그리고 발효를 통해 만들어진 청차와 홍차, 흑차. 흑차의 경우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계속 발효가 되는 후 발효차인데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지고 가격도 비싸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백호 은침이에요. 실버 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늘같이 날카롭죠. 여기 하얀 솜털이 살아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꽃향이나 난향이나 꿀향, 좀 단맛을 많이 내. 나요. 네, 좀 나요. 싱그럽죠. 네, 나요. 너무 향기롭다. 그리고 이거는 군산 은침이라는 네. 황차인데 이 황차. 네, 노랗다고 해서 황차가 아니에요. 이건 제다 방법에 따른 황차고 이거는 10대 명차 중에 하나. 군산 은침이라는 차고 오. 이거는 녹차인데 이거는 서호용정이라는 중국 녹차예요. 우리나라 녹차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건 약간 동글동글해요. 청차네요. 요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보통 얘기하는 오룡차 있죠. 우롱차, 네. 오룡차. 대만에서 생산되는 오룡차 중에 하나인데 사실 청차는 이 산화도의 폭이 굉장히 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백차는 요만큼이라고 하면 네. 청차는 이만큼. 그래서 발효도가 높은 것은 홍차에 가깝고 네. 낮은 것은 녹차에 가까워요. 자, 그리고 홍차. 요건 저희가 아는 그 홍차 맞나요? 네네. 이거 아하. 홍차는 거의 완전 발효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애프터눈 티로 많이 마시잖아요. 네. 영국에 약간 졸립거나 오후에 그때 티타임을 즐기죠. 네. 그때 홍차를 꼭. 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흑차입니다. 흑차. 흑차가 대표적인 게 보이차를 많이 알고 계시죠. 아하. 그리고 뭐 육보차나 종류가 많은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보이 생차예요. 생차와 숙차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후발효 그리고 월진 월향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비싸진다. 이거라고 비싸지죠. 예. 가격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 차향이 좋아진다. 네, 예. 차향과 기운이 예, 이 죄송합니다. 몸에 느껴지는 기운이 좀 많이 달라진다고 하죠. 아, 익으면 익을수록. 아하. 네. 여기 있는 차들 중에 네. 그래도 뭐 맛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네. 그리고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 네. 그럴 때는 보이차가 좋습니다. 오래된 걸로. 네. 오래되고 좋은 걸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보이차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생차와 숙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차 맛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색이 맑죠? 차는 향기로 먼저 마신다고 했던가요? 오, 향이 엄청 좋습니다. 이야. 향이 굉장히 좋은 지역의 차를 꺼냈습니다. 입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차 맛인가 보다 해요, 처음에. 근데 딱 마신 다음에 뒤에서 꽃향이랑 쫙 올라와요. 야, 이 보이차의 효능이라고 할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건 순환이죠. 아, 순환. 네. 아. 순환에 좋고 네. 그리고 몸이 좀 찬 사람들은 따뜻해져요. 너무 좋습니다. 이 생차도 너무 좋은데 네. 이러니까 이 숙차가 너무 궁금해요. 여기 있어요. 아, 네. 숙차도 맛을 보셔야 해요. 이게 차를 드실 때는 네. 뭐 한 가지를 꼭 드시는 거를 권하긴 하지만 이렇게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교해서 드시는 게 기억에 더 많이 남아요. 안 그러면 뭘 마셨는지 헷갈리거든요. 색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같은 보이차인데 색이 많이 다르죠? 이 향만 맡았을 때는요, 약간 꼬릿꼬릿한 그쵸. 향이 조금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보통 다 그 지푸라기 향, 네, 맞아요, 맞아요. 흙냄새 네. 네, 이런 걸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게 생차하고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요. 점이죠. 맛이 어때요, 호준 씨? 맛이 좋네. 맛이 괜찮죠. 아, 맛이 좋네요. 아까 생차가 고소했다면 얘는 구수합니다. 훨씬 깊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확실히 그 집 냄새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거북하게 느껴지진 않고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좋은데? 아, 선생님 오늘 너무 잘 마셨습니다. 잘 마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로써 이 차림이 딱지는 떼지 않았나. 아직 멀었지만 출발이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겨울철에 네. 정말 차 한 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차를 골라서 드시면 좀 손발이 좀 차거나 이럴 몸이 좀 춥잖아요, 겨울에는. 그럴 땐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차에 대해서, 차의 종류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 야, 이 차를 또 마시는 예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예절 배우러 제가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도를 배우기 위해 동해시 묵호에 자리한 한 전통찻집을 찾았습니다. 자, 제가 이번엔 다도를 좀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다도를 즐기는 방법을 배우러 왔는데 네,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물론이죠. 일단 다도의 기본은 허리를 꼿꼿하게 펴주는 겁니다. 그리고 차는 찻잔의 7분 흥성까지 따라서 천천히 마시는데요. 아, 근데 정말 배워보니까 보통이 아니네요. 그래요. 네. 근데 처음이어서 그렇지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몸에 배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스승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다도의 다리의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포인트란 말은 조금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 다도가 뭐냐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다도란 것은 차를 따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를 우려 마시기까지 그 과정에서 나를 수련하고 수양하고
예, 그러면서 정성과 예를 다해서 잘을 우려 드리는 것을 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도고 다도의 예절이고 포인트라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오늘 다래를 배워보니까요. 이 모든 동작이 저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동작이지 않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아, 저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런 2022년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만 더 내 옆에 사람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찻잎 따기에서 다려 마시기까지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다도. 몸의 수련은 차의 효능으로 달성되고 마음의 수련은 차의 성미를 따름으로써 달성해보면 어떨까요? 날씨가 정말 좋구만. 이런 제보 전화가 왔구만. 네, 제 이름은 기정사실입니다. 사실은 언제나 하나. 사건 의뢰서구만. 얼마 전에 경북 영주에서 좋은 콩을 받아왔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름을 모르는 거 있죠. 알도 굵고 모양도 고르고 색깔도 예쁜데. 실종 사건이구만. 이 정도쯤이야 누워서 식은 죽 먹기. 그렇다면 사라진 국산 콩을 찾아서 기정사실, 기정탐정 출동. 나만 재밌나? 컨셉장인 뽀글이 최기정. 오늘 전해드릴 경상북도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바로 국산 콩 실종 사건. 사라진 그 녀석의 정체를 밝혀 사실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기정의 기정사실. 그 녀석을 찾으러 경상북도 영주로 왔습니다. 국산 콩 실종 사건이야. 콩이라면 콩밭으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겨울이라 가봐야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찾아온 것은, 단서가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세계 최초로 콩을 테마로 한 과학관. 2015년에 문을 연 이곳은 일찌감치 콩의 중요성에 주목한 영주시에 세워졌습니다. 여기 단서가 있겠는데요. 여기 어디쯤인데? 실례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이런. 안녕하십니까? 혹시 박사님? 안녕하세요, 탐정님. 전 여기에 사는 콩 박사예요. 너무 잘 됐습니다. 박사님, 제가 지금 실종된 우리 국산 콩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단서가 여기 있을까요? 네, 여길 한번 둘러보시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직접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자료 수집에 나선 최기정 씨. 먼저 공부를 해야겠죠?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합니다. 단백질이 많아서 붙여진 별명인데 고기가 많이 없던 시절 사람들에게 값싸고 소중한 먹거리였답니다. 아니, 근데 콩 종류가 이렇게나 많았어요? 이렇게 많은 콩 중에서 사라진 콩이 도대체 뭘까요? 이거 어떻게 찾죠? 전시물을 좀 더 꼼꼼히 봐야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데요. 여기 여러 가지 콩의 모양을 비교해둔 곳이 있어요. 수입콩과 국산콩 그리고 부석태. 이 중에 주인공이 있나요? 의뢰인이 분명히 오늘 찾는 콩의 모양이 알이 굵고 색깔이 이쁘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콩, 다른 콩에 비해서 알도 굵고 색깔도 이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름이 부석태. 이곳은 영주시 부석면, 부석태. 그렇다면 오늘 찾는 콩의 이름은 바로 부석태? 영주 부석면에서 수집한 재래종 부석태.
처음에는 여러 유전자가 섞여 있었지만 순계분리 육종법을 통해 순수한 품종을 가려낼 수 있었다고요. 그 덕에 부석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품종을 등록한 명품 콩이 됐습니다. 박사님, 제가 여기서 부석태를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건 전시용이에요. 탐정님이 직접 부석면에 가서 찾아보는 건 어때요? 이젠 이름을 알았으니까 찾는 건 식은 죽 먹기겠죠? 그렇다면 사라진 실종된 부석태 찾으러 가볼까요? 탐정님, 파이팅!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가봐. 아니 이것은 아니 이 콩은 부석태? 실마리가 풀렸고 부석태가 있는 곳은 바로 여기야. 추리가 맞다면 콩은 이 식당에서 흘렸겠죠. 사장님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정사실만이 라는 안동 MBC 탐정 최기정입니다. 들고 있는 게 콩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이 콩 찾는 게 맞는지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 콩 딱딱하고 제가 삶은 콩, 부석태 콩 부드러운 거 제가 맛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삶은 콩. 네. 사장님의 하루 중 제일 중요한 시간 콩 삶기. 청국장을 직접 띄우려면 아침부터 이렇게 불 앞에서 삶고 또 뜸들여야 된다네요. 삶는 콩 냄새 정말 구수하고 좋네요. 아이고, 맛 좀 보실래요? 네. 확인 들어가야죠. 예. 자, 삶은 콩 맛 좀 보겠습니다. 정말 구수한 향기. 그거. 이야. 부드러우면서도 구수합니다. 삶은 콩이 이 정도면 콩으로 만든 음식은 얼마나 더 맛있을까요? 청국장 맛보시러 가실까요? 뭐라고요? 청국장, 부석태 청국장 맛보시러 가실까요? 콩하면 청국장이죠. 그럼 네. 맛보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녀석도 맛보고 싶다네. 뭐라고? 맛보고 싶대요. 메주를 띄울 때는 시간과 온도가 생명이라는 사장님. 그 특별한 비법 때문에 콩의 구수한 맛은 살아있고 구릿한 냄새는 없다고 합니다. 명인의 손에서 탄생한 청국장 정식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청국장, 그냥 청국장 아닙니다. 이 부석태를 만든 청국장과 콩요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얼마나 맛있을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그렇죠. 먹어봐야 맛을 알죠.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겨울에 먹는 뜨끈한 청국장 한 그릇, 딱 봐도 진한 맛일 것 같은데요. 일반 콩보다 크기도 크고 영양가도 높은 부석태. 가격은 더 비싸겠지만 사장님께서 다른 콩이 아닌 부석태로만 청국장을 끓이는 이유가 있겠죠. 삶은 콩을 그냥 맛봤을 때도 고소했는데요. 이 청국장으로 이게 끓여서 맛을 보니까 더 알맹이가 더 씹을수록 더 구수한 것 같고요. 또 이게 잘 어우러져서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부석태를 끓여서 그런가? 청국장이 더 맛나네요. 당연하죠. 부석태는 부석에서만 나는 굉장히 특산품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입을 농협에서 해야 되고요. 품질이 인증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콩에 비해서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굉장히 풍부한 모든 종합 영양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명품 콩으로 만든 명품 청국장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부석태 청국장이 맛있다는 건 기정사실이죠. 사장님, 네. 제가 사실 부석태 콩을 구하러 왔는데 콩 좀 주시면 안 돼요? 콩 딱 한 개만요. 이건 애교를 빙자한 협박? 콩! 진짜 하나? 이만큼. 부석태 콩만큼이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마음도 넉넉하게. 마음도 넉넉하게. 명탐정 최기정 드디어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콩 찾았습니다. 부석태.
경북 영주시와 국립식량과학원이 함께 만든 우리콩 부석태. 크기와 무게가 일반 콩의 2배나 됩니다. 그래서 더 식감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부석태 청국장. 거기다 한정태 명인이 직접 띄운 메주는 콩 고유의 맛이 살아있고 구린 냄새가 없는 게 특징. 알도 굵고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고르고 좋은 콩의 정체는 바로 부석태. 언제나 있는 사실 그대로 기정사실 만연하는 기정기정 최기정 실종사건 오늘도 해결 완료. 세계적인 성당에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담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빛의 화가, 빛의 사제로 불리는 팔순의 신부. 기도를 통해서 또는 미술 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얻은 열매를 이 어두운 세대에 이렇게 보여주면 그보다 더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구도자와 예술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빛을 통해 평화를 전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제 김인중을 만납니다. 빛의 화가로 불리며 반세기 넘게 프랑스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인중 신부. 모처럼 반가운 전시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의 작품을 만나러 간 곳은 다양한 유리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섬 대부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전에서 이곳 대부도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왜냐고요? 그림 그리는 사제 김인중 신부님을 만나러 왔거든요. 추운 날씨와 코로나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인데요. 이곳에서 아름답고 따뜻한 빛이 가득한 특별한 작품들을 보여드릴게요. 프랑스 수도원의 성직자이면서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인중 신부. 2년 만에 열리는 한국 전시에선 40여 점의 회화와 도자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예술의 근원은 언제나 빛이었는데요. 빛의 아름다움을 조화로운 색채로 표현하는 작품들.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면 이렇게 황홀한 햇살이 세상을 비추지 않을까요? 코로나에도 한국을 찾은 팔순의 화가. 멀리서 찾아온 관람객을 빛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컴포지션인 것 같아서. 근데 여기에도 빈 공간이 많네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파란색 쓰면 금방 진부해지죠. 하늘을 일부러 그린 것 같고. 그렇게 남에게 이렇게 여유를 두는 거. 그림 그리는 사제 김인중 신부는 오랜 시간 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화의 여백과 서양화의 추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품들. 형상이 없는 빛을 그만의 자유로운 기법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작품에 대해서 애착이 가는 거는 이걸 하면서 조선에서부터 지금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데서 그런 은근과 끈기의 미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지조 있고 절개가 있고 그렇죠. 또 절제하고. 그렇죠. 신부님의 작품을 제가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저는 빛하면 노랗거나 하얗거나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여러 가지 빛들이 있어요. 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으셨나요? 그 무지개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죠. 우리 일생 자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탈출하는 데 의미가 있죠. 그럼 이 빛의 작품들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마음대로 볼 수 있게 서양 사람이 느끼는 거나 동양 사람이 느끼는 거나 똑같고
본인도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그림은 완전히 서양화고 완전히 동양화다. 특히 그의 작품은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빛을 발합니다. 2019년 국내에 설치된 유리화.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꼬박 3년을 작업에 집중했는데요. 프랑스로 신부님을 직접 찾아뵀습니다. 국내에서는 몰랐지만은 이미 파리에 도착해 보니까 유럽 전역에 아주 명성이 자자했고 스케줄이 몇 년 동안의 스케줄까지 꽉 차 계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2번, 3번 방문을 해서 겨우 사르트르의 그 계곡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와 색색의 유리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비치는 빛이 그가 풀어낸 색채를 만나는 공간.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감싸고 어루만지는 평화로운 안식처가 돼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껴가는 그 과정이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해가 있을 때와 해가 떨어졌을 때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해가 있을 때는 빛이 강렬해서 뭔가 환희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은 저녁에는 아주 차분한 그런 어떤 안식을 주는 그런 어떤 빛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신부님께서 프랑스에서 그림을 그리는 신부님으로 살고 계시는데요. 프랑스를 언제 가신 거예요? 1969년, 53년 전입니다. 그 50년 전에는 이렇게 해외에 유학을 가는 것이 좀 낯설었을 것 같은데 네. 프랑스에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프랑스는 그 예술의 중심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바다에서 놀아야지 연못에 갇혀서는 안 되죠. 그림 그리는 수도사를 소명으로 생각했던 청년 김인중. 신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다가 무작정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가난한 예술가는 그렇게 53년째 세상을 향한 빛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신부님의 고향이 충남 부여라고 들었습니다. 예. 가끔 고향 생각하시나요? 늘 생각하죠. 그 부여하면은 내 원천입니다. 게다가 참 재미난 게 그 내가 태어난 동네는 공주, 부여, 논산 셋을 겹치기 때문에 나는 부여인이라기보다 백제인. 백제인. 네. 그러면 그림 그리실 때 이 고향이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하시나요? 물론이죠. 우리 동네 어머님께서 물기르시던 샘, 거기서 출발해서 흐르는 백마강을 생각하죠. 그 아름다운 부여의 모습을 또 빛으로 작품으로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저절로 나와야 되겠죠. 예술 앞에선 언제나 망설임 없고 당당한 김인중 신부. 83세 화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합니다. 빛의 색을 블로잉으로 표현해 보기로 했는데요. 까마득한 후배들과의 작업도 유쾌하게 즐깁니다.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 요렇게 돼가 있고 빨강하고 노랑이 추가됐어요. 이번에는 빨강하고 노랑. 네. 노랑. 네. 유리에 숨을 불어넣어 모양을 만드는 블로잉. 오늘은 이 투명한 유리에 빛의 색을 더할 참입니다. 끊임없이 탐구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팔순의 화가. 그의 예술 세계는 얼마나 더 새로워질까요?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스탠드에서는 평면인데 이거는 볼륨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도자기하고도 관계되고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개척이 되죠. 머릿속 구상이 새로운 장르가 되는 순간 그가 선택한 빛의 색이 작품에 잘 담겼을까요? 브로잉으로 조형물을 만들어 보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름다워야 되는데 예쁠까 봐 걱정이지. 예쁜 거하고 아름다운 건 다르죠. 예.
붓을 들고 있는 한 영원한 청년이라고 말하는 김인중 신부. 오늘도 유리 앞에 섰습니다. 대부도 작업실에서 시도하는 새로운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 동양의 붓과 서양의 나이프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립니다. 새로운 빛에 집중하는 시간. 그가 빛을 향해 마음을 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지나간 거고 내일은 내리고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얼만큼 최대한의 내 정성과 내 마음을 다할 수 있는가, 거기다 중점을 두고 하죠. 채색된 유리 조각을 이어붙이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유리 원판에 그림을 그리는 김인중 신부. 그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유럽 작가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며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새로운 빛이 상처를 씻어주는 희망의 빛이 돼주길 바랍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제가 알고 있던 그 전통 방식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직접 이곳에 빛과 색을 칠하시네요. 예, 그건 참 좋은 질문인데요. 예, 처음에는 그 유럽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라서 이었었는데 그 납선은 본인에게 그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 그 납선 자리에 우리 동양화 붓으로 이렇게 그렸죠. 그것이 나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웠었는데 유럽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선한 충독이 됐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 유명한 성당들에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성당 중에 성당으로 치는 프랑스의 샤르트르 대성당이죠. 더구나 보니까 스테인드 글라스의 중심지는 프랑스예요. 근데 프랑스에서도 샤르트르. 샤르트르.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성당. 그곳에 풀어낸 김인중 신부의 찬란한 빛과 색채는 언어와 종교를 뛰어넘어 수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울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신부님,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 예술이 해야 할 역할은 뭘까요? 그래서 빛이 중요한 거죠.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면은 하늘에서 빛을 받아서 우리를 아내를 비춰주잖아요. 나는 코로나 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코로나를 피해서 산다 해도 결국은 죽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찾는 빛과 그 빛을 누리는 그런 데 뜻이 있죠. 그래서 난 코로나 겁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코로나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이 코로나가 영원히 계속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빛은 영원하죠. 인류가 겪고 있는 고난과 갈등의 시간. 그 위기 속에서 예술은 언제나 희망의 나침반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림 그리는 사제 김인중 신부. 그가 전하는 평화의 빛이 더 멀리, 더 깊숙이 스며들길 기대합니다.